광주교회의 4월 아침은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된다. 하얀 매화 꽃에는 아직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고 이끼 낀 녹색 기와지붕에는 참새가 지저귀고 윤 할머니 집 앞의 작은 길에는 햇살이 얇은 베일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윤희자 여사는 올해 82세입니다. 그녀가 사는 작은 집은 원형 골목 끝에 위치해 있는데 고층 빌딩이 늘어선 곳에 오래된 집 몇 채만 남아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외아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하기 위해 해외로 이사한 이후로 2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국화차 한 잔을 끓이고 한국 고전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이다.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는 그녀의 삶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녀가 교토에서 가져온 풍경을 아직도 걸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라벤더색 스웨터를 입고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가 대문에 있는 녹슨 철제 우편함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몇 통의 광고 전단지를 제외하면 10년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발신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크림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떨렸지만 깔끔했고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있었다. 윤희자. 그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봉투를 쥐인 내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차 한 잔을 따랐으며 마치 오랜 세월 만에 돌아온 옛 친구를 마주보듯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서둘러 열지 말고 서둘러 추측하지 마세요. 그저 침묵뿐이었다. 다른 어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 있지만 단 한 글자만으로도 노인들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기억의 한 구석을 깨울 수 있습니다. 윤 여사는 편지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끓이고 테이블을 재배치하고 커튼을 살짝 조정한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아해진 크림색 봉투를 여는 동안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안에는 상아색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옛날 손으로 쓴 종이였고 희미한 민트 향이 났다. 필체는 기울어져 있고 부드러웠으며 고전적이지도 않고 현대적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사람이 쓴 것 같았다. 첫 번째 줄에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 제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던 여름 오후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내 눈은 그 글자줄에서 멈췄고 내 심장은 젊은 남편에게서 처음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 그의 17살이었던 나는 너무 약해서 내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 하지만 이 모든 세월 동안 창가에 앉아 책을 들고 웃던 내 모습이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따라다녔어. 그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고향, 이름,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억만 존재합니다. 가짜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입니다. 저는 그녀의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허리를 꼭 붙잡고는 그녀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녀는 제게 아주 부드러운 양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곤 했는데 슬프면 다시 만들어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웃집 아이네 친구 전학생. 하지만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라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문 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윤 여사는 낡은 노란 불빛 아래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다시 한번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마치 각 단어가 오랫동안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녀는 독서용 안경을 벗어 천천히 코등에 올려놓고 그가 남겨둔 낡은 가죽 장적 노트에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녀가 그의 좋아하는 음식, 조용한 저녁 시간에 그가 했던 말들을 적어두곤 했는데 이제 그 노트에는 그녀가 직접 쓴 말은 아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당신 차 뒷좌석에 앉곤 했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부드럽게 반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잠시 동안 그녀는 시장 뒤의 작은 병사로를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진 마른 어린 소년이 그녀의 등을 꽉 껴안는 모습을 다시 본 듯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양파 케이크.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그녀는 그 케이크를 몇몇 아이들, 특히 조용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만 만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과 주저하며 한 감사의 말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문 가까이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는 나무 캐비닛으로 갔다. 그녀는 퇴색된 컬러 사진을 넘기며 손이 떨렸다. 추석 연휴에 학생들이 놀러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옛 어촌 마을의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들을 보관합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편지 한 통은 몇백 단어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침묵 속에 사는데 익숙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 여사는 편지를 받고 나서 3일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고 차를 내린 후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바닥에 오래된 사진을 펼쳐놓고 작은 종이로 라벨을 붙이고 사진의 이름, 날짜, 장소를 적습니다. 기억이 나면 말이죠. 그 방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가 되었다. 흐릿한 얼굴, 젊은 미소, 한때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설었던 눈. 그녀는 논리적으로 작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으로 작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문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떨리는 글을 썼을까? 수요일 저녁,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같은 학교의 전 선생님인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인사를 나눈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여사님 어린 아들 기억나세요? 파전을 먹으러 집까지 따라오던 그 아이. 그때 10살쯤 됐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2002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 성적표가 아직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마도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소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동네에 있는 오래된 사진 인쇄소에 갔습니다. 그녀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수십 롤의 필름을 현상하곤 했던 곳입니다. 60대가 된 가게 주인은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필름 카메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기억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는 카운터에 학생들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1994년 당시의 전체 학급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에 팔짱을 끼고 있는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가게 주인은 안경을 위로 올리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골목 끝에서 떡 파는 유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그 남자의 이웃이셨잖아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윤 여사는 조용하고 끈기 있게 작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과거의 조각들을 뒤져 조용히 그녀를 부르는 무언가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는 검색도 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한 모든 걸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윤 여사는 오래된 카키색 코트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다음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늦여름의 매와 향기를 실어왔다. 작은 가방 안에는 1994년 당시 그녀의 동창 사진과 그녀가 물어봐야 할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매일 오후 그곳에 모여 버스를 타고 추가 수업을 받으러 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녀는 돌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 속에서 친숙한 얼굴을 찾으려고 눈을 돌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근처의 몰 장수에게 권 여사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권 여사는 오래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떡집은 이제 딸 유 여사씨가 운영하시죠. 옛 초등학교 근처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떡집은 이제 전자간판,
깨끗한 유리 카운터, 밝은 색상의 나무 좌석으로 더욱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찹쌀떡 냄새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볶은 참깨와 파테 향이 난다. 그녀는 들어가기 전 잠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0대 정도의 온화한 얼굴의 여인이 말했다. 당신이 권 씨의 아들 맞죠? 그 소녀는 놀랐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소개를 한 후 그녀는 옛 학급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곱슬머리 소녀는 누구일까요? 유 씨는 사진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재현이네.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자주 왔었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동네 할머니라고 불렀을 정도였어. 윤 여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멈췄다. 재현. 어린아이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 씨는 잠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서울에서 언론계에서 일했다고 하더라. 아마 라디오 쪽에서 일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연락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녀는 따뜻한 떡을 손에 들고 빵집을 나섰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다. 재현. 가끔은 오래된 전화, 오래된 접시. 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한때 사랑받았고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윤 여사는 재현이의 이름을 알게 된 날 이후로 더 이상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그녀가 마당에 난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낡은 우편함에 새로운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색깔의 종이에 똑같은 기울어진 필체, 그리고 여전히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 짧습니다. 단 5줄로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께서 양파 케이크를 만드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자두나무를 바라보시던 모습이요. 저도 창가에 앉아 있는데 자두나무는 없고 회색 건물들만 보이네요. 다시 돌아갈 용기만 있다면요. 그녀는 책을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말고 한숨 쉬지도 마세요. 그녀는 문 옆 의자에 앉아 손에 편지를 들고 매화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옛날 레시피대로 양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고 향긋하며 황금빛 갈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을 왁스 페이퍼로 조심스럽게 포장한 다음 봉투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가게에서 사온 팥떡을 방금 먹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할머니 손이 그립네요. 항상 따뜻하셨잖아요. 정전됐을 때 할머니가 이야기책을 읽어주셨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를 기억하신다면 오랫동안 사라진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서 각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초여름 바람처럼 따뜻하고 상쾌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잉크의 한 획을 통해 되돌아오는 기억 속에서였습니다. 셋째 날,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추울 때 입던 회색 코트 아직 가지고 있니? 그 향이 어떤 향수보다 더 기억에 남아. 선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이번에는 그녀는 웃었다. 작은 미소이지만 진심입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그가 몇 년 전에 그녀에게 사줬던 회색 코트를 꺼냈다. 아직 거기 있어요. 아직도 옛날 냄새가 난다. 각 편지는 마치 깨어나는 전화와 같습니다. 젊음도 아니고 기억도 아닙니다. 늙었다고 생각해서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진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심장입니다. 수요일 아침, 윤 여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 배달부의 친숙한 목소리도 아니고 이웃의 목소리도 아닌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정도의 남자가 흰 셔츠를 입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했다. 윤희자 씨 맞죠? 저는 재현 씨의 아들입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으며 그녀의 정신은 기억의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그 청년은 들어와서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편지를 쓰셨죠.
할머니께 내 마음속에 할머니라고 부르셨던 그분께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식탁보 위에 떨어졌다. 그가 예전에 말했던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는 그녀의 집 근처에 살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케이크를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심지어 노래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자라서 이사를 갔지만 그는 그 집과 하얀 자두나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조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남은 편지들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윤 여사의 방은 석양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편지 더미 사이에 앉아 익숙한 줄 하나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전 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 소년은 지금은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기억으로 바뀌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한때 나눠준 사랑이 아직도 어딘가 멀리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조카가 떠난 뒤 편지는 창문 옆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윤 여사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컵에 담긴 차는 식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벽난로나 모직 스카프에서 나오는 온기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온기였다. 그녀의 늙은 심장이 천천히 감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80년이 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윤 이자님께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였던 재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아무것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익명의 편지 한 통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당신이 친절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 글을 다시 읽고 미소 지으세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서 오래된 가죽 장성 노트의 중앙에 넣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조용할지라도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지만 가장 가야 할 곳, 즉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여름비가 막 그쳤을 때 윤 여사는 현관에 앉아 제스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이상하면서도 친숙한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는데 날씬한 체형의 흰 셔츠와 가장자리가 다른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서입니다. 재현이의 딸입니다. 아빠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고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차를 끓였어요. 카모마일 맛이 나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맛 그대로예요. 익숙한 방에서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사진, 사서함, 자두.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게 아빠 일기장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들이죠. 당신이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것을 가져갔다. 떨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글이 가득 적힌 페이지들이 있다. 평범한 날들이 있고 조각난 기억들이 있고 아직 보내지 않은 질문들도 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돌아온다면 예전처럼 나를 꼭 안아줄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다음 생이 온다면 널 다시 한번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윤 여사는 책을 덮고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저를 윤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고 추억으로 맺어지는 재회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마음이 새 사람의 눈에서 살아나는 재회입니다. 여름은 단호한 소나기와 함께 지나갔고 축축한 흙 냄새와 희박한 매미 소리만 남았습니다. 윤 여사는 매화 나무 아래에 앉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그녀가 받은 익명의 편지를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편지는 아니지만 그녀가 쓰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내 어린 조카에게. 그는 직접 돌아온 게 아니라 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글들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녀는 용서했다. 사실 그녀는 나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편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바람을 몰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적지 않은 채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우체국에 가서 조심스럽게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마치 사랑의 작별 의식처럼요. 그날 밤, 윤 여사는 매우 깊은 잠을 잤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통해 불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 우편함이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선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마음속에 간직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들은 문이 여전히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의자 위에는 편지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고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장이 필요 없는 편지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윤 여사의 이야기는 절정이나 비극이 없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추운 날 마시는 따뜻한 카모마일차 한 잔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미묘하며 깊이 침투합니다. 익명의 편지는 그녀의 기억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삶의 일부를 되살렸습니다. 사랑에는 때로는 피가 필요하지 않고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사랑하는 한 사람,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으로도 가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억, 사랑하는 사람, 말하지 않은 말 등 적어보세요. 어디에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레이터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